네, 안녕하십니까. 회로 이론 강의를 맡은 양진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이제 2023년 되면서 이제 교재가 3년 만에 개정이 됐는데요. 교재 내용은 이제 3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뭐 주제나 이 주제들의 순서 자체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의 표현을 좀 가다듬는다든가 아니면 풀이해서 이제 기존의 어떤 좀 수학적인 내용을 조금씩 달리해서 바꾼 것들이 이제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그러니까 작년 강의까지는 이제 기본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추가 자료로 배부했던 자료들을 그냥 좀 번거롭고 그래서 이제 이번 새로 개정판을 내면서 거기에다 포함을 시켰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개정 작업을 뭐 주로 이제 개정 직전에 몰아서 하기는 한데 제가 좀 생각날 때마다 쭉 이렇게 조금씩 이제 그 계속 개정을 해왔던 것들이 있어서 뭐 좀 이제 하여튼 2020년 판하고 좀 다르긴 다릅니다. 그래도 어쨌든 주제나 순서는 동일하니까 혹시 뭐 좀 교재가 2020년 판 있으신 분들이고 또 뭐 바꾸실 여유가 없으시면은 2020년 판으로 뭐 보셔도 큰 지장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수업을 이제 회로이론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회로이론 공부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이 패스페이지로 바뀌고 나서 거진 이제 뭐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데요. 일단 회로이론 같은 경우는 그 장점이 뭐냐면 이게 수학 과목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 공부를 할 때 보통 법 과목은 다 이제 암기잖아요. 근데 그거 하다가 이제 회로이론 공부하면은 좀 이렇게 머리 쓰는 부분이 달라서 그런지 좀 이렇게 힐링되는 느낌도 들고 오히려 좀 효율이 더 많이 있다고들 하세요. 그리고 좀 이제 이과적인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회로이론 기출 문제를 보면 이제 변리사 2차도 그렇고 이제 기술고시도 그렇고 어, 난이도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 좀 전형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계획을 잘 세워서 공부를 하시면은 좀 효율적으로 이제 합격점을 다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회로이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일단 회로는 이제 공학 과목이니까 어쨌든 답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10점짜리 소문항이 있으면 이게 답을 틀리면 이게 아무리 많이 맞아도 2점 이상은 받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아무리 논리가 맞고 이래도 특히 공학은 그런 게 심하죠. 그래서 과정 맞고 그 다음에 답까지 맞으면은 뭐 10점을 다 받는 건 힘들고 한 8점에서 한 9점 정도는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그 수학 문제랑 똑같아요. 이제 눈으로 보면 안 되고 이제 일일이 본인이 지금 손으로 이렇게 쭉 푸시면서 이제 답을 맞춰보고 또 틀리면 왜 틀렸는지 다시 이제 풀어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요즘은 다행인 것이 그 계산기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다시 검사할 때도 이제 계산기 이용해서 쭉 푸시면은 되거든요. 어쨌든 이제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그다음 틀리면은 다시 풀어서 또 답을 나올 때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학습 초반에는 이제 여러 교재를 보시는 것보다는 이제 하나의 교재를 최소 2번 정도는 반복해서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단계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 300개를 푸는 것보다는 같은 문제를 100개를 3번 푸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학 문제 같은 경우도 처음에 어려우면은 좀 생각하다가 풀이 보고 다시 이제 풀이 외워가지고 이제 복기해 보는 식으로 하잖아요. 회로도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2번 정도 쭉 푸셔가지고 대충 문제를 보고 이게 어떤 걸 묻는 거다.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이 회로적인 방법, 수학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 거다. 그런 게 이제 딱 떠오르실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풀이 암기도 괜찮고.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 계산기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계산기 사용이 이제 허용된 지가 거의 한 이제 15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변리사 시험이나 기술고시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계산기를 잘 쓰는 걸 아세요. 그래서 이제 최근 기출 문제를 보면 회로에서 물어보는 것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계산기를 꼭 있어야 돼. 계산기가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변리사 시험 같은 경우는 소수점 6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제 필산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로이론 처음 공부할 때부터 이제 계산기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 종류가 많은데 일단 TI 엔스파이어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회로에서 쓰는 명령어들이 다 나와 있고 또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굉장히 좋아서 그 템플릿 팔레트란 기호만 딱 누르면은 이제 필요한 입력들을 다 찾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그 기본 강의 하면서 계산기 방법 사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조금 약간 이게 내용이 좀 이게 이제 좀 회로 이론하고는 그래도 약간 좀 상관이 없는 주제인 경우도 있어서 조금 강의 내용이 조금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제 새끼로 새는 것 같아서 이번 강의에서는 계산기 사용법은 뭐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필요한 경우 빼놓고는 일단 안 할 생각인데, 예, 그건 일단은 안 하는 걸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이 이제 1회차인데 2회차부터는 계산기 사용이 막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수업 들으시고 2회차 수업 듣기 전에는 반드시 학원에서 제공되는 그 TI 엔스파이어 무료 특강 하셔가지고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뭐 양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꼭 이제 해보시고 좀 시간이 없으시면은 이 계산기 명령어 중에서 이 solve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라도 꼭 보시고 이제 수업을 들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낯선데 익숙해지면 이것만큼 또 재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계산기에 대한 부담감은 어쨌든 처음에 빨리 극복을 하시고 일단 2회차부터 무조건 계산기를 써가지고 이제 숙제 문제 푸셔야 되고 또 교재의 예제 유제도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계산기는 어쨌든 잘 다루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뭐 꼭 알아야 되는 명령어가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필요 최소한 정도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요거 보시고 나서 이제 기본 강의 이제 보시고 또 기본 강의 들으시면은 이제 숙제 문제 나오거든요. 숙제 문제도 한 뭐 300, 200 몇십 문제 되는데 그것도 한번 꼭 풀어보세요. 그래서 아마 최근 기출 문제를 바로 풀려면 조금 이제 뭐 바로 좀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이제 진도 맞추셔가지고 숙제 문제 꼭 풀어보시고 그래서 아마 숙제 문제만 잘 푸셔도 그 기출 문제 푸시는 데는 아마 필요한 내용은 다 갖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한 2번 정도 푸시고 또 이제 숙제 문제 꼭 푸시고 그리고 시간이 없으시면 이제 교재랑 이제 숙제 문제 좀 많이 보신 다음에 뭐 이제 그거 보신 다음에 이제 뒤에 기출 문제 있잖아요. 기출 문제 꼭 필요하니까 한 최근 10년치 정도 이제 푸시면 됩니다. 아마 우리 1월 중으로 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기출문제 120제, 그래서 아마 12년치 정도 이제 문제를 풀어놓은 게 있어서 해설하는 게 있어서 그거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교재하고 이제 기출문제 계속 좀 반복적으로 푸시면은 뭐 50점은 무난하게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좀 열심히 직접 본인 손으로 움직여서 방정식 세워보시고 그다음 계산기로 답 확인하시고 그 2가지 꼭 강조를 드리니까요.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제 교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회로이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뭔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재 1장은 이 회로이론의 기초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물리에서 배운 내용들을 복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압, 전류 개념, 또 뭐 오메 법칙 같은 거, 그 다음에 전압 분배, 전류 분배 이런 거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일반 물리를 아시면 편하긴 한데 일반 물리 모르셔도 아마 고등학교 물리 정도만 있으셔도 뭐 들으실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해보니까 회로 이론 할 때 그렇게 뭐 일반 물리 책을 뭐 찾아보고 이런 거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회로 이론에서 전공 쪽으로 넘어와서요. 이제 회로 이론에서 처음 나오는 게 뭐 델타 Y 변환, 이제 수동부호 규정인데 뭐 요것들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수동부호 규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뭐 요거 자체를 그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는데 이 회로 공부할 때, 특히 이제 회로 공부한 지 얼마 안 될 때 있죠. 초반부에서는 이 수동부호 규정이 정확하게 탑재가 안 돼가지고 헷갈리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수동부호 규정 오늘 들어가는 내용인데 요거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교재 2장. 요게 이제 그 회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회로 이론에서 적용되는 모든 회로 해석 기법들이 다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 장은 전원은 직류이고 소자는 저항으로만 된 요 직류 저항회로이지만 이 2장에서 사용된 기법이 뒤에도 계속 적용이 돼요. 페이저 회로나 라플라스 변환회로 계속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2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2장의 경우는 딱 배우시고 나서 절대 텀 두지 마시고 바로 그날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 다 푸시고 그 다음에 숙제 문제 같은 거 꼭 푸셔가지고 그래서 다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숙제 문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뭐 200 몇십 문제지만 사실 뭐 이렇게 10등분 해보면 뭐 풀어야 되는 게 한 20문제, 30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 진도 맞추셔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해석 기법이 이제 마디 전압법, 노드 볼티지, 그다음 메시 커런트, 막로 전류법 두 개고요.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태분원 등가회로 이제 최대 전력 전달 조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산 증폭기 OPM프라고 하는 것도 이제 추가로 다루게 됩니다. 어쨌든 2장 내용은 좀 잘해두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이제 에너지 저장 소자 및 1차, 2차 이론인데요. 에너지 저장 소자는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이제 LC, 이제 코일하고 축전기죠. 그래서 일반 물리에서는 이제 L을 코일이라고 하고 C를 축전기, 뭐 콘덴서라고 하는데 회로에서는 이제 L 대신에 이제 코일 대신에 인덕터, 그 다음에 축전기 대신에 커패시터란 말을 많이 쓰고 저도 수업 중에 계속 이제 인덕터하고 커패시터란 말을 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 전압전류 관계식이 V 이꼴 L dt분의 di, 그 다음에 I 이꼴 C dt분의 dv 이렇게 그 소자의 전압전류 관계식에 이 미분 형태가 들어가요. 또는 뭐 적분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LC가 있는 회로에서 전압전류를 구하려면 이제 필연적으로 미방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미분 방정식. 그래서 일단 회로 이론에서는 이제 1차, 2차 미방 푸는 법을 좀 아셔야 돼요. 요즘 이제 대학교 교재에서는 다 약속이는 한 것 같아요. 미방을 안 풀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VI를 전압전류를 구하는 식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 있어서 예전하고는 다르게 요즘 대학교 교재에서는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VI 찾는 게 없어요. 근데 변리사 시험이나 기술고시 기출문제를 보면 뭐 간단한 1차, 2차 회로의 경우에 미방을 가지고 풀으라는 식으로 문제에서 요구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존의 대학교 교재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1차, 2차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제 전압전류 구하는 거기까지는 다룰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공학 수학에 있는 뭐 미방 풀이를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회로 이론 교재에 있는 내용만 잘 팔로우 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래서 요거는 뭐 교재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회로가 있으면은 우리가 구하려는 전압전류에 대해서 미방을 세워서 그냥 미방을 풀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풀이 과정이 시간 영역, t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미분 방정식을 세워서 푸는 거를 이제 시간 영역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어떤 회로가 주어져 있으면은 그냥 미방을 세워서 전압전류를 구할 수 있다. 여기 이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인데요. 근데 회로가 복잡해지면 이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 푸는 게 되게 번거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4장 이후부터는 어떤 동일한 전압전류를 구할 때 미분 방정식으로 푸는 방법 말고 어떤 뭐 복소수를 잘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좀 미방을 좀 편하게 푸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4장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정연파 정상 상태 해석인데 이 정연파라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시는 사인 코사인 파예요. 그래서 이제 회로에 사인 코사인 전원을 넣었을 때 이제 출력이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것인데 그 회로에 이제 전압원 전류원이 사인 코사인일 때는 이 페이저라고 하는 복소수를 도입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면 미분 방정식 대신에 일반적인 뭐 연립 방정식, 대수 방정식을 가지고 이제 필요한 전압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연파 정상 상태에서 이제 전력 관련 문제도 다루게 되죠. 그래서 일반 물리에서는 전력이라고 하면 그냥 P = VI 요것만으로 끝났는데 이제 정연파 정상 상태에서는 전력의 종류가 많습니다. 네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상회로 요거죠. 그래서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 보면 이제 전신주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전기줄이 3개가 있죠. 그다음 여기에 이렇게 변압기 같은 것들도 이렇게 드럼통 같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뭐 왜 전기줄이 3개냐? 이게 이제 삼상회로하고 이제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장은 라플라스 해석인데요. 지금 이 페이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연파 정상 상태에서만 유효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뭐 전원이 사인 코사인이 아니라 뭐 다른 형태일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는 걸 도입해서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제 대학 교재에서는 이 미분 방정식 풀이보다는 웬만한 미방은 전부 라플라스 변환으로 바꿔가지고 풀도록 그렇게 이제 커리큘럼이 교재 내용이 이제 짜여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이제 미분 방정식을 이용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전압 전류를 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어떤 그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들은 이제 다 갖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우리가 배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주어진 회로를 이제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떤 회로가 딱 있으면은 이 내부의 소자가 어떻게 되어 있고 회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디 부분의 전압이 얼마인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 이 회로를 시스템적으로 접근한다는 말은 어떤 회로를 좀 거시적으로 봐서 입력이 있고 거기에 대한 출력이 있는 어떤 그 개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내부 전압 전류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어떤 우리 초점을 어떤 입력을 가했을 때 출력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전달함수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다음 전달함수에서 우리가 또 이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 주파수응답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필터라고 하는 개념도 논의를 해요. 그래서 필터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필터를 분석하기 위한 어떤 도구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 7장은 이제 유도결합 회로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일반 물리에서는 뭐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덕터 2개가 자기적으로 결합 관계에 있을 때 어떻게 전압 전류를 세우냐, 또 이런 자기적 결합 관계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회로를 만들 수 있냐 이런 건데 요거는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8장은 이제 풀이 해석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페이저법의 확장이라고 보시면은 돼요. 그래서 풀이 해석은 크게 풀이의 급수, 풀이의 변환 2개가 있는데 이 풀이의 급수는 어떤 주기함수 입력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고 이제 풀이의 변화는 비주기함수에 대해서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 풀이의 급수는 이제 페이저법을 이용하는 거고 이제 풀이의 변화는 좀 라플라스 변환을 조금 이제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풀이의 해석이 조금 번거로운 부분은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좀 급수 형태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수학적인 기본은 앞에서 봤던 이 페이저법하고 그다음 라플라스 변환 요거가 이제 바탕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장이 이제 투포트 회로인데요. 이 회로를 이제 볼 때 보면 크게 이 원포트 회로 이게 단자가 이렇게 이제 2개 달린 회로가 있고 그다음 투포트 회로 이게 단자가 4개 달린 회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투포트 회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회로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거보다는 이 회로가 어떤 특정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식으로 기능을 하느냐 어떤 입력을 걸어 주었을 때 이 출력이 어디에 나오겠느냐 이런 거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회로가 주어졌을 때 이 투포트 회로의 어떤 파라메타를 찾는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도 그냥 일단 이 정도로만 이제 개념을 잡아 놓으시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분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여기까지가 이제 그 회로 이론의 기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기본 이론 편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기본 이론 편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중급 이론이 있는데, 이 중급 이론 편에서 다루는 거는 이 기본 강의에서 처음 이렇게 다 다루기에는 좀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좀 어려운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되게 지엽적인 것들이 있어요. 지엽적인 부분인데 아직까지 정말 가끔씩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중급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단 기본 이론을 다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한 4회 정도로 해서 이제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네, 작년에 변리사 시험에서 이제 분포 정수 회로라고 하는 주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이게 전송선로 문제인데, 사실 요거는 그 회로 이론 교재에서는 요즘은 거의 다 빠졌어요. 특히 이제 영어로 된 교재에서는 다 빠져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분포 정수 회로는 이제 다루지를 않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회로 이론에서도 여전히 이거를 이제 다루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만 해도 이 분포 정수 회로를 학부 때 회로에서 배운 게 아니고 이제 전자기학에서 이제 배웠어요. 트랜스미션 라인 해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이제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이 분포 정수 회로를 집어넣을까 하다가 오히려 이게 이제 아무래도 패스 페이지다 보니까 뭐 그러니까 분포 정수 회로가 물론 출제가 되더라도 정말 맥시멈으로 출제가 돼도 뭐 100점 만점 중에 뭐 15점, 20점 나오기 힘들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지금 바로 교재에 반영을 하면 또 공부하실 때 조금 효율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뺐습니다. 올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혹시 이제 추후에 올해 또 이 부분이 출제가 되면은 이게 또 약간 출제의 어떤 고정된 경향일 수가 있어서 그 경우에는 좀 판단을 해서 뭐 필요한 내용들을 좀 즉시 접하실 수 있도록 그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그냥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회로이론 요거 1장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 보시면은 이제 회로이론 기초 부분이에요. 자, 먼저 4페이지 보시면 이제 회로이론의 기본 과정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좀 뭐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 다루는 거는 어떤 전기 현상인데요. 이 전기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복잡해지면 순수하게 이 전기적 요소만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일단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걸 도입을 해서 이 벡터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델 연산 있잖아요. 요거 연산을 해야지 이제 정확하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기학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어진 상황이 굉장히 대칭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벡터 해석으로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답을 찾는 게 되게 힘들어요. 또 번거롭고.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기본 과정을 하면 이게 전자기학이 아니라 이 회로이론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것도 이 벡터는 전혀 필요 없고 그냥 대수적 방법, 연립방정식하고 그냥 선형대수만 필요하죠. 조금 많이 하면 미분방정식, 조금 더 추가하면 복소수. 이 복소수도 그냥 연립방정식에서 이제 개수가 이제 복소수인 경우에 불가합니다. 그럼 요 세 가지 이건 이제 기본 과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뭐 시험에 이제 나오기보다는 주로 면접 같은 데 많이 나오거든요. 대학원 면접할 때 이런 기본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특정 조건에 대해서 특정 과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기본 과정 세 가지가 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전기 효과는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순간적으로 전파된다. 이 전기 효과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전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장. 뭐 전화번, 전류원이 딱 걸리면은 이제 전기장이 쭉 생기잖아요. 예, 그거를 말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물리에서는 어떤 원인이 딱 있고 이 원인이 어디까지 도달하기까지 이 결과를 발생시킬 때까지는 이 시간적인 텀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 회로이론에서는 이 텀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원인이 발생하는 즉시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 이게 이제 회로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과정이에요. 좀 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그냥 사고 실험을 한 거예요. 과정에서 그린 거예요. 자, 지구에 이 4볼트라는 이제 직류 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에서 38만 4,399km 떨어진 달에 1옴짜리 저항을 달았어요. 아직은 이제 스위치가 열려 있으니까 전압원 공급이 없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일단 0볼트가 될 거예요. 근데 t = 0에서 스위치를 딱 달면 얘가 2볼트, 2볼트가 되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이 지구하고 달하고 거의 38만 있으니까 빛의 속도보다 좀 더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빛의 속도보다 빠른 건 없으니까 t = 0일 때 이 달에 있는 저항이 2볼트가 되는 게 아니라 스위치를 닫고 나서 그 전기 효과가 쭉 퍼져나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게 달까지 도달한 후에야 얘가 0볼트에서 이렇게 슬금슬금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아마 2볼트로 갈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직관에 맞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로에서는 이런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t = 0에서 스위치를 닫는다. 그럼 그 즉시 달에서도 얘가 0볼트에서 2볼트로 딱 불연속적으로 딱 전압이 상승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전제가 가능하려면 이제 이런 설명이 가능하려면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 이거 봐야 되는데요. 일단 간단한 요 파동 방정식 볼게요. 여기 x는 이제 파1이 있으면 이 파1에서 떨어진 거리예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시간 t일 때 여기서 어떤 정연파가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죠. 도달을 하는 겁니다. 나오기. 그러면은 이제 1차원 파동 방정식을 보면 이제 시간하고 이제 파1으로부터의 거리인데 이 전자기파의 파장이 이 파1으로부터의 거리보다 훨씬 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를 이제 무시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변수 함수인데 파동 방정식이 여기서 그 거리 부분이 싹 사라지니까 그냥 일변수 함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 모든 지점에서 이 파동의 진폭이 같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제가 가능하려면 여기 이제 파1이 있고 여기 관측자가 있으면 얘네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이 파1이랑 이 관측자가 딱 하나로 딱 이제 뭉쳐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파1에서 어떤 파장이 나오면은 그 파1의 진폭이나 이 관측자의 진폭이 항상 같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어떤 그 x가 작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x라는 거는 이 회로의 물리적 크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회로가 이제 그만큼 이제 작다라는 거를 뜻합니다. 사이즈가. 그래서 여기 이제 쓴 게 이제 회로고요. 여기가 이제 전자기파의 파장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람다가 x보다 충분히 크다라고 하는 거를 보통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한 10분의 1 정도 이 회로의 크기가
파장의 10분의 1 정도만 되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로 보고 이제 회로 이론을 쓰면 해석이 잘 됩니다. 그래서 닐슨 책 그 회로 이론에 보면 어떤 예가 나와 있냐면 한 500km 정도 되는 나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이 500km라고 하는 거를 이 물리적 크기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이 빛의 속도가 이제 한 30만 킬로미터 되잖아요. 예, 그러면 파장이니까요. 여기가 이제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람다가 F분의 V가 되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전기 송전 시스템을 쓰면 여기 보통 60Hz를 쓰니까 60분의 요거 V가 이제 빛의 속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30만 킬로미터니까 3 곱하기 12 호수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얘가 5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요때 이제 파장분의 이 나라 이 길이가 한 500 정도니까 10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충분히 이 500km를 이제 그냥 무시하고 이 나라가 그냥 한 점에 딱 이제 집중돼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이제 회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이즈가 이보다 더 커지면은 이제 회로 이론으로는 이제 해석이 안 되고 이제 아까 다른 뭐 이제 분포 정수회로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재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재 4페이지 보시면요. 그 밑에 이제 양괄호 2번에 바로 위에 단락이에요. 그래서 위식은 회로 내의 모든 지점에서 전자기파의 진폭이 동일함을 나타내며 전원에서의 전자기장의 변화는 회로의 모든 지점에 즉각적으로 전달됨을 의미한다. 달리 표현하면 모든 소자가 전원에 집중되어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회로 이론에서는 소자 간의 거리, 저항의 길이, 도선의 길이 등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자기파의 파장이 어떤 회로의 물리적 크기 X보다 충분히 큰 시스템을 이제 집중 정수계라고 한다. 집중 정수계. 그래서 회로 이론에서는 이제 집중 정수계를 이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요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이제 전자기학은 뭐냐면 이 공간에 관련된 변수 x, y, z에다가 시간에 관련된 변수 이 세 개가 있는데 특히 이제 집중 정수회로의 경우에는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이 싹 없어져 가지고 시간에 대한 것만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벡터가 필요가 없고 그냥 연립 방정식이나 미분 방정식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1번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시스템 내의 각 소자의 저장 전하량은 항상 0이다. 요거 이제 네트 차지를 말하는 겁니다. R자 전하량.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딱 들으면 이게 발레가 축전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축전기에 1쿨롱에 저장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극판이 두 개가 있죠. 즉 플러스 극판에 플러스 1쿨롱이 있고 마이너스 극판에 마이너스 1쿨롱이 있는 이 상태를 1쿨롱에 저장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축전기 전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하량은 1 빼기 1은 0이어가지고 이 네트 차지는 항상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시스템 내의 각 소자들 간에 자기적 결합은 없다. 아까 제가 잠깐 그 7장에 교재 7장에서 유도결합회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적 결합, 마그네틱 커플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소자 두 개가 이제 공간적으로 인접해 있어요. 그러면 한 소자의 전류가 흐르면
이 도선 주위로 자기장이 생겨가지고 이 자기장이 인접한 소자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좀 표현을 달리 해보면 어떤 소자를 흐르는 전류가 만든 자기장이 다른 소자의 전압 전류에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얘도 전류가 흐를 수 있으면은 이 전류가 만든 자기장이 또 이 소재에다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자기적으로 이제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회로에서는 일단 원칙적으로 요거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 세 가지가 이제 기본적인 가정이에요. 요거는 그냥 이렇구나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크게 이렇게 막 수학적으로 어려운 내용은 없고 그냥 좀 일반 물리에서 이제 배우셨던 내용들,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살짝 좀 매칭도 해 보시고 또 리뷰도 하시면서 좀 이제 기본 틀을 다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그 표를 보시면 이제 주요 회로에서 사용하는 주요 단위 있죠. 주요 단위 중에서 사람의 이름에서 비롯된 거는 이제 반드시 대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헤르츠도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소문자로 쓰면은 원칙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멘스 같은 경우,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컨덕티비티 같은 거, 전도도 나타낼 때 쓰는 건데, 특히 S는 조심해야 되는 게 소문자 S를 쓰면 요거는 시간의 단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도라고 할 때는 이제 대문자 써야 되는데 요거는 독일의 지멘스 형제 그 이름에서 비롯된 거죠. 어쨌든 사람 이름에서 나온 거는 대문자. 그 다음에 그 5페이지 표 밑에 보시면 10의 거듭 제곱인데 여기 6개는 다 외우셔야 돼요. 대문자 M은 10의 6승 메가. 그 다음에 소문자 K는 이제 킬로 10의 세제곱. 그 다음 소문자 M은 밀리 이제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 다음에 뮤는 이제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제곱. N은 나노 10의 마이너스 9제곱. 그 다음 피코 10의 마이너스 12제곱. 이 6개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계산기 사용할 때 뭐 그렇게 입력은 하지 않는데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그 계산기에다가 이런 문자들은 이렇게 저장을 해서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건 여러분들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요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전류 전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류라고 하는 거는 이 단위 시간당 이제 전하량의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이 Q라고 하는 전하량이 있을 때 전류는 이 전하의 도함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단위는 대문자 A를 써서 이 암페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전류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방향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이제 화살표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뭐 도선 위에다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도선 옆에 이렇게 표시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A 단자에서 B 단자로 I만큼 흐른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A에서 B로 I만큼 흐른단 말하고 B에서 A로 마이너스 I만큼 흐른다. 이 두 개가 사실은 이제 물리적으로 같은 내용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전류 방향을 바꾸는 대신에 여기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에서 B로 1A 흐르는 거하고 B에서 A로 마이너스 1A 흐르는 거하고 이게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에 좀 익숙해지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처음에 고민했던 부분인데
이 어떤 소자가 있을 때 여기서 I가 나오잖아요. 그럼 들어오는 전류가 뭐겠냐? 사실 요거는 처음에 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일단 어떤 소자에서 뭐 다르게 바깥으로 이제 나가는 도선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들어오는 도선이랑 나가는 도선만 있는 경우에는 들어오는 전류랑 나오는 전류가 항상 같습니다. 얘네 두 개가 이렇게. 요거는 이제 키르요프 전류 법칙에 의하면 저절로 뭐 성립을 하는 건데 일단은 요거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B로 마이너스 I가 들어가니까 나오는 것도 마이너스 I가 나오겠죠. 그래서 회로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뭐 3A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제 전류가 이제 도중에 이렇게 새어 나오는 빠지는 부분이 없는 이상은 나가는 전류도 그대로 3A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압 개념을 보겠습니다. 자, 전기장 내의 점 A에서 B까지 Q 쿨롱의 전하를 옮기는 데 필요한 일을 W라고 할 때 이거 이제 V는 dQ분의 dW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게 전기장이에요. 현재 여기 A라고 하는 위치가 있고 B라고 하는 위치가 있는데 여기 전하 Q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경로를 따라 가지고 Q를 옮기는 겁니다. 이제 그때 필요한 일이 W 이퀄 FQ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A 지점에 있는 전하의 양을 dQ만큼 옮겼을 때 이제 에너지가 dW만큼 증가했다라고 하면 결국은 V 이퀄 dQ분의 dW 이게 전압이 되는 거죠. 뭐 요식은 뭐 일단 모르셔도 되고 어쨌든 이제 이 에너지의 이제 변화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압은 단위가 이제 볼트가 되죠. 그래서 지금 설명해서 대충 감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좀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하고 굉장히 개념적으로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키르요프 전압 법칙 같은 거 하실 때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런 그 위치 에너지 같은 거를 좀 떠올리시면은 좀 이해가 잘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소자에 걸리는 전압을 어떻게 표시하느냐라는 건데, 전압은 물론 이제 화살표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가지고 이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아까 뭐 제가 전류에서는 이제 설명을 생략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 회로론 보시면 이런 네모 박스 있고 여기에 도선 있고 동그라미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어떤 소자, 뭐 엘리먼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동그란 거는 그냥 소자의 끝이라고 해서 끝단자 써서 얘는 터미널이라고 해요. 단자라고 합니다. 단자. 그래서 이런 표시를 보시면 여기는 A 단자, B 단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압을 표시할 때는 이 전압이 낮은 쪽이 있고 높은 쪽이 있잖아요. 그래서 낮은 쪽에 마이너스, 높은 쪽에 플러스를 둬서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시는 A 단자가 B 단자보다 V만큼 전압이 높다 이렇게 돼요. 단자 빼고 A가 B보다 V만큼 전압이 높다.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전류의 경우에 아까 이 화살표 방향, 흐르는 방향을 바꾸는 대신 이 I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도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전압도 마찬가지예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바꾸면서 V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B가 A보다
마이너스 V만큼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 둘이 키를 비교할 때 A가 B보다 5cm 크다. B가 A보다 마이너스 5cm 크다. 두 개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없는데 이제 추가로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회로대를 쭉 이동을 할 때 전압 강하, 전압 상승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강하라는 거는 전압이 낮아지는 것, 다운된다는 뜻이고, 전압 상승은 전압이 높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은 어렵진 않아요. 그냥 메모만 해주세요. 이 회로내 어느 소자의 전압 극성이 플러스인 단자에서 마이너스인 단자로 이동하는 경우, 요걸 전압 강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이 A가 B보다 5V 높은 이런 소자가 있어요. 근데 이때 A에서 B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전압이 5V만큼 낮아졌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 경우. 예, 요거는 5V만큼 전압이 낮아졌다라고 해서 전압 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압 상승은 이 회로내 어느 전압 극성이 마이너스인 단자에서 플러스인 단자로 이동하는 경우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요거는 전압이 5V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얘는 5V만큼 전압 상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부르느냐? 이때 이제 이렇게 가면 그냥 기계적으로 읽으시면 돼요. 이 A에서 B로 가면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2V만큼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V만큼 전압 강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2V의 전압 상승이 있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전압 강화, 전압 상승은 그냥 기계적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냐, 요거 가지고 그냥 판단하시면 됩니다. 실제 물리적으로 이제 해석할 때는 이제 마이너스는 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일단 이제 전압 상승, 전압 강화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력이란 개념이 있는데, 전력은 일반 물리 보면 이제 파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전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렇게 써가지고 이 단어 자체에 뭔가 전기 현상을 이제 의미하는 게 들어있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원서를 보면 이 전력에 해당하는 걸 그냥 파워라고 합니다. 파워는 이제 일률이죠, 일률. 일률이니까 이거 에너지를 미분한 거예요. 에너지 미분한 거.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식을 좀 조작을 해보면 이제 dq를 나눠주고 dq를 곱해봐요. 그럼 이제 dq분의 dw는 아까 봤던 전압의 정의이고 dt분의 dq는 전류 정의니까 이제 우리가 회로에서 전력이라고 할 때는 어떤 소자의 전압 전류를 그냥 이제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 물리에서 전력 P = FV 요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유사성이 있죠, 그렇죠? 요거 유도하는 거는 뭐 시험에 안 나와요. 단위는 와트를 쓰죠, 전력은. 일단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습 전류. 이 부분도 이제 가끔 질문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요. 일단 그 전류의 흐름에 관한 두 가지 이해 방식이 있었어요. 이건 약간 논쟁거리 있었는데, 예, 첫 번째가 가장 직관에 맞는 설명이에요. 즉 건전지가 있으면 이 플러스 단자로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전류가 있다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험적으로 보면 요거를 뒷받침하지 않는 실험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논쟁이 있다가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또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좀 말장난 같지만 마이너스 극에서 건전지에 마이너스 전하가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돌아가도 동일한 효과가 나오거든요. 뭔가 이게 좀 거짓말 같죠, 그렇죠? 그래서 논쟁이 있다가 이제 실험적으로 얘가 맞다는 게 밝혀졌어요. 전자가 발견되고 이러면서. 그래서 원래는 이게 맞는데 이 방식은 좀 우리가 뭔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 좀 힘들잖아요. 두 번 꼬아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얘가 맞지만 우리가 회로에서는 그냥 기존에 우리가 이해하던 방식, 관습적인 전류로 이해를 하더라도 뭐 전혀 해석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걸 다 알지만 얘는 그냥 묻어두고 이제 관습 전류로 이제 전류를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로의 이론에서 다루는 전류는 이제 관습 전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맞으니까 요거 질문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요거는 그냥 덮어두고 얘로 그냥 놓고 해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동부 규정인데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쉬시면서 한번 요거 내용 읽어보세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